안녕하세요. 이로운 보상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모두가 사고를 바라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로운 보상은 여러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인 나는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박았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실무자들이 부르는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배상일과 2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인배상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책임보험, 즉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이 나를 박은 경우 우리는 대인보상 즉 배상책임보험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상, 두 번째 후유장애, 세 번째 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의 규모가 작은 경우 부상보험금만 수령이 가능하겠죠? 많이 다쳐서 수술도 하고 단순 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남기는 경우 부상보험금에 더해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큰 사고로 인해 부상 및 후유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고 하면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손해보험업계 1위라는 삼성화재 걸로 살펴볼까요? 사실 자동차 보험은 대동소이하니 본인이 사용하는 보험회사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쪽에 공시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상품 공시를 누르고 지금 판매 중인 상품에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면 약관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약관 중에서도 대인배상의 부상 항목을 살펴볼 건데요. 보험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즉, 지급 기준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인배상 1, 즉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인배상 2, 즉 무제한까지 가입을 하긴 하니 오늘은 한도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에 의하면 부상으로 보상되는 보험금의 항목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극손해,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휴업손해, 네 번째는 간병비, 다섯 번째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극손해는 구조수색비가 있는데 사고로 인해 실종되거나 하는 경우 필요하겠죠? 물론 사회통념상 필요한 실비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관계비가 있는데 의사의 진단이 당연히 필요하며 진단에 따라서 입원비, 응급치료, 호송진찰 퇴원 후 약수술, 처치의지, 의치한 경, 보청기 등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치아보철비를 지급하는데 임플란트 등도 해당해요. 두 번째 항목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되게 되어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이 200만원, 가장 낮은 14급은 15만원입니다. 물론 이 항목은 후유장애나 사망 등의 다른 항목과 겹치게 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라고 들으면 이게 뭔가 싶긴 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할 말도 정말 많은 게 휴업손해인데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내가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만큼의 수입을 지급해준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서류 등이 필요한데 증명이 안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휴업기간 즉 쉰 기간을 보험사에서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겠죠?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서는 취업이 가능한 나이를 65세까지로 봅니다. 만약에 66세 이상이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아 수입의 감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휴업 손해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70세까지 인정되고 직업마다 인정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65세 이상의 선생님들이 다친 경우 가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직자, 무직자, 가사종사자, 소득이 2개 이상인 사람, 외국인 등등 사람마다 또 달라집니다. 몇 가지 문제만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참으로 복잡하죠. 이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산식은 이렇습니다. 수입 감소액 곱하기 휴업일수 곱하기 85%.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버는데 7일 입원하였다면 10만 원 곱하기 7일 곱하기 85%, 즉 59만 5천 원이 휴업 손해로 나옵니다. 물론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요. 네 번째 항목으로 간병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병비는 아까 위자료 항목에서 이야기했던 상해급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급수 1에서 5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7세 미만의 자녀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상해급수 1에서 5급에 해당하거나 같은 사고로 인해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급수 1에서 5급에 해당하면 자녀도 간병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의 1에서 2급인 경우 61분, 3에서 4급은 31분, 5급은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만약 일용근로자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간병비로 15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입원했는데 입원실이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한 끼당 4,030원의 밥값을 지급하는 거죠. 또한 통원시 교통비의 항목으로 1일에 8,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부상보험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어렵진 않으신가요? 부상에 더해 후유장애 사망까지 더해지면 더 어렵죠. 저는 손해사정사로 실무를 보는 사람이라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전화 오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말씀하시곤 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다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어깨 염좌, 허리 염좌, 진단서에 그렇게 써 있네요. 하시곤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저는 억울하니까 500만 원 정도 받아야겠어요. 괘씸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받아야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오늘 배운 부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춰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염좌 진단서에 해당하는 상해급수 12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적극 손해인 치료비 등은 보험사에서 병원의 지불보증으로 하니 생각할 것이 아니고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 원 휴업 손해의 경우 1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 곱하기 14일 곱하기 85%는 119만 원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등은 급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통원 10일 정도 했다고 하면 8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총합이 얼마일까요? 142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죠? 아무래도 부상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보험사 직원의 탄력이 적용은 하겠지만 원했던 금액이 나올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려야겠네요. 물론 진단이 상해급수 12급의 염좌 등에 해당하지 않고 디스크라든지 골절이라든지 그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는 게 합리적일까요?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로 자생한 방병원으로 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일까요?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굳이, 그다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본인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자생 한방병원 가서 진료비가 높으니 쫀다고요? 보험사 직원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은 그냥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전화해서 조기 합의하려는 거고요. 금액이 마음에 당연히 안 들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 나면 제시받는 금액이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계속 다니면 되지 않나요?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법이 바뀐 이후로 일정 기간마다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환자 즉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험사에서 조기합의하자고 했어요. 과실이 있었고 저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수임료도 받지 않고 제가 도와드렸는데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나쁘진 않았거든요. 사고 대비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나는 그냥 치료 계속 받아서 보험사나 귀찮게 해야겠다. 결국에는 그분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셨어요. 100만 원 넘게요. 그래서 예전에 끝까지 버팅기면 보험사는 500이던 1000이던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잘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조금 주려는 게 본인들의 일이고 우리는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또한 오늘 다룬 것처럼 단순 경상이 아니라 수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디스크라든지 금이 간다든지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유장애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액수의 앞자리가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경우엔 필수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일정 시간 동안은 일에도 지장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합의금을 받아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조급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당한 건지는 잘 알아보고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부터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단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로운 보상은 모든 사고와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과 관련된 사고들, 배상책임, 산재사고 등등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혹은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직원들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된 전문가에게 연결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정보에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2편 교통사고 후유장애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